양부모에게 죽도록 맞아 응급실에 실려간 날이었습니다. 그날 제 목에 걸린 낡은 은목걸이를 본 의사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병원장을 부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시 뒤 다급하게 뛰어온 병원장은 제 얼굴을 보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숨막히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인천 부평의 오래된 빌라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31살 한서윤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도시락 공장에서 포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부모 없이 양부모 밑에서 자랐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도 가족이라고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늘 눈치를 보며 살았고 맞지 않는 날이 더 드물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참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원래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특히 저처럼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은 더더욱 참고 버텨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목숨값으로 보험금을 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사람이 가장 무서운 존재라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편의점 단골 손님이었던 아주머니 소개로 용기 내어 보내게 된 사연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야간 근무를 마치고 편의점 문을 닫는데 손가락 끝이 얼얼할 정도로 찬 바람이 불더라고요. 오래된 골목길 바닥에는 빗물이 흥건했고 전봇대 불빛은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우산도 없이 후드티 모자를 눌러쓰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에 가봤자 술 냄새 나는 양아버지 얼굴부터 봐야 했으니까요. 그날도 빌라 계단 아래까지 술병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문을 열기도 전에 심장이 먼저 조여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양아버지가 소주병을 들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어머니 오미자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한숨부터 쉬더군요. 아, 돈은 가져왔어? 저는 젖은 운동화를 벗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달 월급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술 냄새 섞인 욕설이 날아왔습니다. 인연이 또 거짓말하네. 너 오늘 통장에 돈 들어온 거 다 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그날 오후 제 명의로 또 대출이 실행됐다는 문자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제 명의가 양부모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생활비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했습니다. 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으니까요. 결정적으로 며칠 전 저는 양어머니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보험금만 나오면 끝나. 그 계집애 오래 못 버텨. 그 말을 들은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처음에는 제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위에 올려져 있던 보험 서류를 보고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이름으로 사망보험이 여러 개 들어 있었고 수익자는 전부 양부모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혹시 자다가 죽는 건 아닐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서류들과 통장을 몰래 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양부모도 그 사실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양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통장 어딨어? 저는 겁에 질려 손을 떨었습니다. 제가 관리할 거예요. 이제 더는 못 드려요. 그 순간 양아버지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사람 눈이 아니라 짐승 눈 같았습니다. 양어머니도 옆에서 독하게 말을 보탰습니다. 키워줬더니 은혜도 모르네. 내가 어디 가서 굶어 죽지 않게 해준 게 누군데. 저는 처음으로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를 키운 게 아니라 이용한 거잖아요.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양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그대로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반지하 집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양아버지는 그대로 제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머리가 장판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양어머니는 말리는 척하면서도 제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버릇 고쳐놔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 저는 몸부림치며 겨우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그러자 양아버지가 술병 깨진 조각을 집어들더군요. 그 순간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현관 쪽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젖은 바닥에 발이 미끄러졌고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등과 머리가 콘크리트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위쪽에서는 양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은 거 아니야? 양아버지는 욕설을 내뱉으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안에서는 피맛이 올라왔고 손끝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윗집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사람 죽겠네. 119 불러요.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다시 떴을 때는 밝은 조명이 눈을 찔렀습니다. 희미하게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외상 흔적 많아요. CT 바로 들어갑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저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몸 전체가 불에 탄 것처럼 아팠습니다. 팔에는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고 머리에서는 피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목 쪽을 만졌습니다. 잠깐 이 목걸이. 낮고 떨리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의사 한 명이 제 목에 걸린 낡은 은목걸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는 걸 본 사람처럼요. 의사는 다급하게 간호사를 돌아봤습니다. 이 간호사님, 지금 당장 병원장님 호출하세요. 빨리요. 간호사는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네, 병원장님을요? 의사는 제 목걸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다시 말했습니다. 당장요. 지금 바로. 응급실 안은 정신없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새벽 5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들것은 계속 들어왔고 의료진들은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쯤 정신이 돌아온 상태로 희미하게 사람들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싶어도 눈꺼풀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몸은 마치 자동차에 깔린 사람처럼 아팠고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 쪽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상하게 제 목걸이를 만졌던 의사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빨리 병원장님 연결 안 됩니까?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작게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VIP 회진 중이세요. 응급 상황 아니면 직접 호출 안 되는데요. 그러자 의사 목소리가 더 낮고 급해졌습니다. 지금 이 환자 상태 때문이 아닙니다. 그 목걸이 때문이에요.
간호사는 이해 못하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 낡은 목걸이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놀라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그 목걸이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차고 있던 거였습니다. 양부모는 원래 제 물건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 목걸이만큼은 절대 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끊어져서 제가 버리려 했을 때도 양어머니가 기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안 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당시에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냥 어디 주워온 싸구려 장신구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응급실 분위기는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의사 김도연은 계속 제 목걸이를 바라보며 뭔가를 떠올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직접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원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응급실로 내려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무거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선생, 내가 지금 회의 중인 거 알 텐데. 압니다. 그런데 꼭 오셔야 합니다. 그 목걸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몇 초 뒤 병원장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했나? 은목걸이입니다. 그 문양 맞습니다. 순간 응급실 안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김도연은 더 말하지 않았지만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는 간호사들에게 제 상태를 다시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상 기록 전부 남겨주세요. 몸에 있는 멍도 빠짐없이 촬영하고요.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정폭력인가요? 김도연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학대 흔적입니다. 한두 번 맞은 몸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군가 제 상처를 처음으로 제대로 봐준 느낌이었거든요. 그동안 저는 늘 참았습니다. 맞아도 숨겼고 아파도 괜찮은 척했습니다. 신고해봤자 더 맞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처음 보는 의사가 제 몸을 보고 바로 알아챈 겁니다. 저는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괜히 창피했습니다. 마치 제 인생 전체를 들켜버린 기분이었거든요. 그때 응급실 자동문이 갑자기 열리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오셨어. 왜 직접 내려오셨지? 검은 정장을 입은 노년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했지만 눈빛만큼은 무서울 정도로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병원장 강태욱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학병원 원장이었고 언론에도 자주 나오던 유명한 인물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새벽 응급실까지 직접 뛰어온 겁니다. 강태욱 병원장은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김도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디 있나? 김도연은 조용히 제 쪽을 가리켰습니다. 병원장은 처음엔 제 얼굴보다 목걸이부터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이 천천히 제 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거의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곧이어 병원장은 제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본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병원장 다리가 휘청하더군요. 옆에 있던 간호사들이 놀라 붙잡았습니다. 원장님,
하지만 강태욱은 제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차갑고 무섭다는 병원장이 제 침대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눈에서는 눈물까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사람들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서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강태욱은 떨리는 손으로 제 뺨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 얼굴, 이 눈,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서우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 처음 보는 사람이 저런 표정을 짓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뒤쪽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병원비는 얼마나 나오는데요? 양아버지였습니다. 경찰보다 먼저 응급실로 들어온 겁니다. 술 냄새까지 풍기며 비틀거리던 양아버지는 병원장 존재도 모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멀쩡한 애를 무슨 중환자처럼 눕혀놨어. 양어머니도 옆에서 맞장구 쳤습니다. 원래 저 애가 좀 예민해요. 혼자 넘어졌는데 유난 떠는 거예요. 그 순간 응급실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김도연 표정도 차갑게 변했습니다. 병원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양부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조금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물 대신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보호자입니까? 양아버지는 뒤늦게 상대가 병원장이라는 걸 알아챈 모양이었습니다. 순간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원장님이셨습니까? 애가 원래 몸이 약해서. 강태욱은 말을 끊었습니다. 몸이 약한 게 아니라 맞은 겁니다. 양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 갈비뼈 금 같고 오래된 멍 자국이 수십 개입니다. 이게 사고입니까? 순간 양부모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병원장이 저 사람들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단순히 분노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원수를 보는 얼굴 같았거든요. 그는 김도연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경찰 불렀나? 곧 도착합니다. 양아버지가 다급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왜 경찰까지? 그 순간 강태욱이 제 목걸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목걸이 어디서 난 겁니까? 양부모 얼굴이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건 단순히 당황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 숨겨온 비밀이 들통난 사람들 표정이었습니다. 양어머니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차고 있었어요. 그냥 장난감 같은 거예요. 하지만 병원장은 그 말을 듣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제 왼쪽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릴 적부터 있던 작은 흉터 하나가 있었습니다. 강태욱 손끝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숨이 막힌 사람처럼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똑같아. 병원장 강태욱이 제 손목 흉터를 본 뒤부터 응급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저를 귀찮은 폭행 환자 정도로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간호사들은 작은 말도 조심했고 응급실 입구에는 보안 직원들까지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누워있는 상태로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저 목걸이 하나 때문에 병원 전체가 뒤집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경찰 2명이 응급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중년 형사 1명과 젊은 순경이었습니다. 형사는 양부모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가 보호자입니까? 양아버지가 얼른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압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싸해졌습니다. 저 사람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 게 너무 낯설었거든요. 형사는 제 몸 상태 기록지를 넘겨보더니 표정을 굳혔습니다. 폭행 흔적이 심하네요. 가정폭력 의심된다고 병원 측에서 신고 들어왔습니다. 양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형사님, 우리 애가 원래 몸이 약해요. 혼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걸 가지고. 그 순간 담당 의사 김도연이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형사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제 몸 곳곳을 촬영한 사진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팔 안쪽 멍, 허벅지 화상 자국, 오래된 갈비뼈 금 흔적, 등 뒤 검붉은 멍들까지. 형사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최근 겁니까? 김도연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장기간 반복된 흔적입니다. 순간 응급실 안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양아버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의사가 사람 범죄자로 만드네. 하지만 형사는 이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양부모를 따로 데리고 가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어머니는 그제야 불안한 얼굴로 병원장을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단순 폭행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강태욱 병원장은 한동안 말없이 제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눈은 계속 제 얼굴과 목걸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던 사람처럼 쳐다봤거든요. 잠시 뒤 병원장은 김도연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응급실 끝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잘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도 두 사람이 나누는 말을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확실합니까? 흉터 위치까지 갔습니다. 나이는 실종 기록과 거의 일치합니다. 병원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DNA 준비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심장은 이유 없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DNA라니.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머리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간호사였는데 눈빛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제 손등에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아프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제게 그렇게 말해준 게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는 입술을 겨우 움직였습니다. 저 죽는 건 아니죠? 간호사는 순간 표정을 굳혔다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그 말보다 간호사 눈빛이 더 불안했습니다. 마치 저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병원 밖 복도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양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가족끼리 좀 싸운 걸 가지고. 형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보험 가입 내역도 같이 확인할 겁니다. 순간 복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보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양부모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들켰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양부모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보험 서류에 억지로 도장을 찍게 하고 밤마다 제 방문을 열고 숨 쉬는 걸 확인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자는 척하고 있는데 양어머니가 작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끝나. 그 말을 들은 날 밤 저는 몰래 울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병원 안 분위기를 보니 그것 말고도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장은 계속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VIP 병실 이야기를 꺼내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있게 해요. 그 사람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마치 제가 사라질까봐 무서워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잠시 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응급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병원장 비서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25년 전 사건 기록 가져왔습니다. 강태욱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멀리서도 어린 여자아이 사진이라는 게 보였습니다. 강태욱은 사진과 제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 눈이 붉어지는 걸 봤습니다. 김도연이 낮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강태욱은 힘겹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딸이 없어졌던 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딸, 저는 멍한 얼굴로 병원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제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진을 쥔 손만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양어머니 오미자가 갑자기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잠시 한눈판 사이였던 모양입니다. 그 여자는 다짜고짜 제 목걸이를 잡아당기려 했습니다. 그것 빼, 당장 빼라고. 저는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강태욱이 오미자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응급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욱 눈빛은 살벌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왜 그걸 빼려고 합니까? 오미자는 순간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낡아서 치료 방해될까봐. 강태욱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 이 아이 어디서 데려왔습니까?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양어머니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새벽 응급실 안 공기는 점점 더 숨막히게 변해갔습니다. 양어머니 오미자가 병원장 앞에서 굳어버린 뒤부터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뻔뻔하게 소리 지르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잃어버렸거든요. 강태욱 병원장은 오미자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하세요. 이 아이 어디서 데려왔습니까? 오미자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원장님, 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양어머니가 누군가를 무서워하는 모습을 본 게요. 평소 오미자는 경찰도 안 무서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싸워도 절대 밀리지 않았고 늘 큰 소리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마치 절대 들켜선 안 되는 비밀을 붙잡힌 사람 같았습니다. 형사도 그 분위기를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중년 형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병원장님,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욱은 한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이어진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25년 전에 잃어버린 제 딸과 너무 닮았습니다. 순간 응급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들까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병원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딸이라니. 제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대단한 사람 딸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반지하에서 얻어맞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고
친구 하나 없이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장이 저를 보며 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혹시 큰 착각이라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했던 건 양부모 반응이었습니다. 양아버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양어머니는 아예 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습니다. 형사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분, 잠깐 따로 이야기 좀 하시죠. 양아버지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 형사님, 애를 그냥 어릴 때부터 키운 건 맞는데. 그 순간 모두 시선이 멈췄습니다. 양아버지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형사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방금 키웠다고 하셨습니까? 양어머니가 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사는 바로 수첩을 꺼냈습니다. 출생신고 기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양부모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이상한 건 많았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다 어릴 적 사진이 있었는데 저는 없었습니다. 가족여행 사진도 없었고 돌잔치 사진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때 가족사진 제출 숙제가 있었는데 양어머니가 화를 냈던 기억도 납니다. 그딴 게 뭐가 중요해. 쓸데없는 거 가져오지 마. 그때는 그냥 가난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강태욱 병원장은 조용히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 얼굴은 아까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눈가도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목걸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은색은 거의 벗겨져 있었고 오래된 흠집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앙에 새겨진 작은 문양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병원장은 그 문양을 손끝으로 만지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목걸이를요? 강태욱은 먼 곳을 보는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막내딸 100일 선물이었다네. 세상에 하나뿐인 거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주 희미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 오는 날, 어떤 남자가 저를 안고 뛰고 있던 모습, 그리고 누군가 제 목에 차가운 목걸이를 걸어주던 감촉. 순간 머리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으윽. 간호사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안정하셔야 해요. 하지만 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희미한 기억이 자꾸 머릿속을 흔들었거든요. 강태욱은 놀란 얼굴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괜찮니?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순간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괜찮냐고 다정하게 물어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 안 났거든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진짜 누구예요? 응급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욱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너질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또 소란이 들렸습니다. 병원 비서 한 명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원장님, 찾았습니다. 비서는 오래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신문 기사들과 실종 전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사가 하나를 펼쳐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여자아이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저랑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동그란 눈, 왼쪽 입가점,
작은 귀 모양까지 마치 제 어린 시절 사진 같았습니다. 신문 기사 제목은 선명했습니다. 대학병원 원장 딸 유괴 실종. 형사는 놀란 얼굴로 기사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5년 전 사건이네요. 강태욱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찾지 못했네. 그 목소리에는 평생 쌓인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멍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제가 어떤 큰 집 정원에서 뛰어다니고 있었고 멀리서 한 여자가 웃으며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때 양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저 애는 우리 딸이에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전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형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출생 기록 제출 가능하십니까? 양어머니 입술이 떨렸습니다. 양아버지는 아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아주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혹시 정말? 그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강태욱 병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이 아이는 내가 직접 지키겠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응급실에서 VIP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살면서 그런 병실은 처음 봤습니다. 창문은 호텔처럼 넓었고 침대는 제가 평생 써본 어떤 이불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무서워졌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도 무서웠고 병원장이 왜 저를 그렇게 바라보는지도 무서웠습니다. 무엇보다 양부모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는 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병실 앞에는 경호원까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더라고요. 양부모가 병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오전이 되자 병원 복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병원장 친딸 실종 사건 이야기가 일부 직원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간호사들은 지나갈 때마다 저를 힐끔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괜히 숨고 싶었습니다. 그런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생 사람들 눈을 피해 살아온 저한테는 그것조차 낯설었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김도연 선생님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도 밤새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제 상태를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지럽거나 기억나는 건 없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조금요. 그리고 어젯밤 떠올랐던 기억 조각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비 오는 날, 누군가 절 끌어안고 뛰던 모습, 멀리서 들리던 여자 목소리, 그리고 커다란 집 정원 같은 풍경까지 제 이야기를 듣던 김도연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메모를 하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억이 돌아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분 딸일 수도 있는 건가요? 김도연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 병실 문 밖에서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딸 만나게 해달라니까. 양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 목소리만 들으면 숨이 막혔거든요. 경호원들이 막아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면회 불가입니다. 양아버지는 욕설까지 퍼부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양어머니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울음은 전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급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잃게 될까봐 불안해하는 사람 목소리 같았습니다. 잠시 뒤 형사들까지 올라오면서 복도는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곧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욱 병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 얼굴은 밤새 더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제 침대 옆에 앉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제 손등 위에 작은 사진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강태욱 병원장, 아름다운 여자 한 명, 그리고 가운데 어린 여자아이.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정말 저랑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웃을 때 입꼬리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강태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마지막 사진이네. 저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또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여자가 제 머리를 말려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서윤이 감기 걸리겠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강태욱은 겨우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실종되던 날, 내 엄마는 널 찾다가 쓰러졌어. 그 사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3년 뒤 결국 세상을 떠났지. 병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 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 한 명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확인됐습니다. 강태욱 표정이 굳었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양부모 금융 기록과 보험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태욱은 서류를 넘기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망보험만 5개. 저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사람은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 안에 분노와 미안함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이 전부 확인됐어.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역시 제 착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양부모는 정말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강태욱은 서류를 꽉 쥔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 진심으로 화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분노가 단순 동정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요. 잠시 뒤 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태욱은 스피커도 끄지 않은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사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습니다. 원장님, 양부모 조사 중인데 이상한 점이 나왔습니다. 강태욱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25년 전 실종 사건 당시 용의자로 조사받았던 인물하고 양아버지 주민등록 주소가 겹칩니다. 순간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괴범 주변 계좌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강태욱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가장 두려워하던 진실을 확인한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납치된 건가요? 강태욱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거짓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병실 밖 복도에서 양어머니 오미자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린 시킨 대로 한 것뿐이야. 양어머니 오미자가 복도에서 울부짖던 그 순간부터 병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단순 가정폭력 사건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25년 전 유괴 사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경찰들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형사들은 양부모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과거 금융 기록까지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기자들까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종된 병원장 딸 발견, 유괴 사건 재수사, 짧은 속삭임들이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마음은 더 공허했습니다. 솔직히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대단한 집딸이 됐다는 사실보다 제가 진짜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는 사실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자체가 전부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더 컸거든요. 그동안 저는 스스로를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도 참아야 하는 사람, 욕먹어도 당연한 사람, 사랑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였던 겁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숨이 막히더라고요. 저는 결국 얼굴을 감싸 쥔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강태욱 병원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30 넘도록 얻어맞고 살다가 이제 와서 울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강태욱은 제게 예상 밖의 말을 했습니다. 울어도 된다. 그 한마디에 저는 더 무너졌습니다. 평생 처음 들은 말 같았습니다. 양부모는 제가 울면 늘 시끄럽다고 욕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울면 약한 애 취급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울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 처음으로 울어도 된다고 말해준 겁니다. 저는 결국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왜 이제 나타나셨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병실안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욱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사람 눈빛 안에 깊은 죄책감이 보였습니다. 그는 한참 뒤에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찾지 않은 날이 없었다.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전단지도 수천 장 뿌렸고 전국 경찰서란 경찰서는 다 찾아다녔어. 그 사람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엄마는 마지막까지 내 이름만 불렀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욱은 붉어진 눈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못 찾았어. 내가 지키지 못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 너무 처절해 보였거든요. 마치 지난 25년을 전부 후회 속에서 산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연 선생님과 형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형사는 문을 닫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괴범 행방이 확인됐습니다. 강태욱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25년 전 사건 직후 해외로 도주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양아버지 계좌와 계속 거래가 있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양아버지는 단순히 절 키운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사건에 연결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형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미자 씨가 조금 전 조사 중에 일부 진술을 했습니다. 강태욱 턱선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했나? 형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시 돈을 받고 아이를 맡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형사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아이를 맡았다고요. 그럼 저는 정말 물건처럼 거래된 거였던 겁니다. 제 인생이 몇 푼 돈 때문에 망가진 거였습니다. 갑자기 속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몸을 숙인 채 괴롭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김도연 선생님이 급히 저를 붙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낯선 어두운 방, 울고 있던 어린 저, 그리고 누군가 말하던 목소리. 이제부터 내 부모는 저 사람들이야. 순간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비명을 참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강태욱이 제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서윤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양부모는 늘 저를 야 아니면 계집애라고 불렀거든요. 누군가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게 이렇게 이상한 기분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강태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널 함부로 못 건드린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때 형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병실안 공기가 다시 긴장됐습니다. 형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양부모가 최근 사망보험 수령 조건을 바꾼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강태욱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습니다. 무슨 뜻이지? 중증 외상 사망 시 보험금이 더 크게 나오게 변경됐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순간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단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태욱은 이를 악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 손등 핏줄이 무섭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한참 뒤 그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제 편이구나. 평생 처음으로 제 편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은 병원 정문까지 몰려들었고 경찰차까지 여러 대 세워졌습니다. 인터넷 뉴스에는 이미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실종된 병원장 딸 발견, 양부모 보험 사기 및 학대 의혹, 짧은 속보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저는 병실 안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편의점 폐기 도시락 챙겨 먹으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국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도 무서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기억이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한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눈만 감으면 어린 시절 장면들이 조금씩 떠올랐거든요. 커다란 집 거실, 따뜻한 손길,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밤, 낯선 남자가 절 억지로 안고 가던 모습까지.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그날 새벽에도 저는 악몽을 꾸다 깼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눈을 떴는데
병실 소파에 강태욱 병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정장도 그대로였고 눈가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어나자 바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괜찮니? 저는 잠시 멍하게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밤새 제 곁을 지켜준 게 너무 낯설었거든요. 양부모 밑에서는 아파도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열이 나도 약 한 알 못 받아본 날이 많았고, 맞고 쓰러져도 그냥 바닥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저는 작게 물었습니다. 안 가셨어요? 강태욱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혹시 또 사라질까봐.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25년 동안 딸을 잃어버린 사람 마음이 어떤 건지 조금은 느껴졌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형사와 김도연 선생님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형사는 문을 닫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괴범 잡았습니다. 순간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욱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형사는 바로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낡은 여관에서 체포되는 중년 남자 영상이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머리까지 희끗한 남자였는데 이상하게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형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자백했습니다. 강태욱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나? 형사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이를 유괴할 계획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넘겨받은 사람이 현재 양아버지 김창식이라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숨 쉬는 것도 잊은 채 형사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결국 진짜였던 겁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에 팔려간 아이였던 겁니다. 그 순간 갑자기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밤, 어린 제가 무섭다고 울고 있었고 누군가 거칠게 제 팔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어떤 여자가 절 부르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연 선생님이 급히 저를 붙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생생했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강태욱 얼굴이 순간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기억나는 거니?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사랑해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요. 제가 원래부터 맞고 욕먹으며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형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사는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양부모는 최근 보험금 수령 직전까지 갔습니다. 계단 사고로 위장에 사망 처리하려 했다는 정황도 확보됐습니다. 강태욱 눈빛이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그 사람 얼굴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인간적인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증거는 이웃 주민 진술 확보했습니다. 사고 직후 구급차 부르는 걸 막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순간 저는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제가 조금만 늦게 발견됐으면
정말 죽었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강태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본 채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끝내야겠군.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서울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분노한 사람은 오히려 조용해진다는 걸요. 잠시 뒤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경찰 2명이 양어머니 오미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수갑까지 찬 상태였습니다. 오미자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서윤아, 아니야. 우린 진짜 널 키우려고.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강태욱이 차갑게 말을 끊었거든요. 입 닥쳐.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욱은 평생 처음 보는 사람처럼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입으로 가족이라는 말 하지 마. 오미자는 울면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우린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형사가 즉시 물었습니다. 시킨 사람? 누구 말입니까? 오미자는 겁에 질린 얼굴로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사람 이름을 말했습니다. 원장님 형님이었어요. 양어머니 오미자 입에서 원장님 형님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 병실 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욱 병원장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 멍하니 그 사람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그 넓어 보이던 등이 그 순간은 이상하게 작아 보였습니다. 형사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태준 씨 말입니까? 오미자는 겁에 질린 얼굴로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애를 숨기면 큰 돈 준다고 해서. 강태욱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핏줄이 드러난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요. 친형이 자기 딸을 없애려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형사는 바로 무전을 쳤습니다. 강태준 긴급 체포 들어갑니다. 병실 안은 순식간에 긴박해졌습니다. 경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병원 밖도 시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지하에서 맞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대한 유괴 사건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 친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태욱은 병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침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눈빛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 의자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강태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은 원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을 나한테 물려주기로 한 뒤부터 점점 변했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 내가 후계자 자리까지 완전히 굳혔다고 생각했겠지.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강태욱은 힘겹게 웃었습니다. 설마 자기 조카를 없앨 줄은 몰랐다. 그 말 끝에서 결국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이 참 외로운 사람이었겠구나 싶었습니다. 25년 동안 딸을 잃고 살았고 형에게까지 배신당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 병실 TV 속보 자막이 바뀌었습니다. 강태준 전 의료재단 부의사장 긴급 체포. 뉴스 화면에는 경찰에게 끌려가는 노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습니다. 난 시킨 적 없어.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나온 뒤였습니다.
양부모 진술, 동거래 기록, 당시 유괴범 자백까지 25년 동안 묻혀있던 사건은 그렇게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TV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복수라도 한 것처럼 시원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맞으며 울던 시간도, 혼자 떨던 밤들도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 순간 강태욱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집에 가자.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집. 저는 평생 그 단어가 따뜻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무섭고 도망치고 싶은 공간이 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누군가 제게 돌아갈 집이 있다고 말해준 겁니다. 며칠 뒤 저는 병원을 퇴원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강태욱은 제 앞을 조용히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를 차 안으로 태웠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차는 서울 평창동 언덕길로 올라갔습니다. 커다란 대문이 열리고 오래된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한동안 내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강태욱은 제 눈치를 살피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부담스럽지? 저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면 된다. 그 말이 참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들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특히 오래 일한 가정부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가씨, 그 눈빛 안에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을 다시 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욱은 저를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 방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분홍색 커튼, 낡은 인형들, 작은 피아노까지 모든 게 오래된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방이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린아이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먼지 쌓인 생일 카드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윤이 7살 생일 축하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강태욱도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을 돌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저는 울면서 사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정말 어색하게 처음으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순간 강태욱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끝내 참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듯 울었습니다.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이 너무 길어서, 너무 아파서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뒤였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아, 나도 사랑받던 사람이었구나. 나도 원래는 소중한 아이였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무너졌던 인생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